네, 이번에는 상담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일로 연락을 주셨는가요? 예. 네, 제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네. 2,500만 원을 작년 9월에 빌려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친구가 당장은 뭐 변제하기가 어렵고 뭐 음. 1월부터 매달 500만 원씩 5월 달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갚겠다고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벌써 이제 4월도 거의 끝나가는데 입금을 받은 적도 없고 또 이제는 친구가 사업을 한다는 명목하에서 돈을 빌려갔는데 네. 사업도 안 하고 이제는 본인 개인 생활비로 제 돈을 쓴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제가 이때 좀 약간 착오를 한 게 이게 뭐 서로 간에 뭐 카톡으로 하면서 제가 뭐 입금 내역은 있는데 네. 제가 친구 사이니까 뭐 계약서나 사용증 같은 거는 제가 작성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몇 번에 친구한테 뭐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재촉을 했는데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내용증만 보내고 그 뭐지 대법원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친구가 이제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해서 경제활동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제 돈을 갚는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더라고요. 예, 예. 네. 저는 뭐 임신을 한지도 몰랐고 만약에 임신을 해서 뭐 돈을 갚기가 어렵다라고 저한테 그냥 친구 사이가 얘기를 했으면 뭐 그게 이렇게까지 제가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 탈피 미루다가 이제 그런 제가 뭐 지급명령 신청까지 보내니까 임신해서 안 돼요라고까지 이렇게 그 신청서를 작성한 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갚을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 그리고 저는 내가 막 어렵게 돈을 모아서 친구 도와주려고 보낸 건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해야지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나 네. 그리고 친구가 별로 그렇게 재산이 많은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제가 뭐 어떻게 가압류를 걸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런 좀 마음고생을 많이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용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작성하지 않고 믿고 빌려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조 변호사님 연결해서 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지 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조동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은 선생님이 빌려주신 돈은 총 2,500만 원이고 네. 변제기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00만 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약정한 건 맞죠? 네. 그다음에 차용증은 작성을 안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은 돈을 빌릴 당시 때나 뭐 이럴 때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건 있으시죠? 돈을 빌려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그걸 노출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입금했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카톡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을 때 상대방이 좀 늦춰달라고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지급명령 신청서에다가 이런 사유로 돈을 빌려갔는데 이때 돈 갚기로 했으니까 돈을 달라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약정한 적 없다가 아니라 내가 갚아야 될 건 맞는데 좀 임신을 해서 늦춰달라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뭐 돈을 빌린 사실 그 다음에 변제기에 대한 거는 일단 다툼은 없네요. 두 분 사이에서는. 네네네네네. 그건 다툼이 없는데 네. 이게 어쨌든 돈을 빌려주실 때는 저와의 약속이 있는 건데 그쵸. 이거를 이렇게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이게 본인이 갚겠다고 하는 날짜를 늦추는 거를 네. 재촉을 하다가 네. 이제는 되게 음. 어떻게 보면 약점 잡힐 것만한 사유로 이걸 미루니까 네. 그걸 너무 화난 네. 거거든요.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또 네.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선생님 혹시 그쪽에서 아까 본인은 사업 자금으로 빌려간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네. 생각하시기에는 생활비로 쓴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니 사업을 아예 안 했어요. 사업을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빌려간 목적이 나 이거 사업 용도로 쓸 거야라고 한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는 혹시 있으신가요? 뭐 통화상 얘기했지만 저가 그거 통화상 얘기한 거라서 카톡 있는지는 저도 한번 잘 봐야 되는데 예.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친구가 사업주로 저한테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시작도 안 한 거는 맞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저희가 형사 절차를 밟을 때 굉장히 네. 핵심적으로 고려될 요소라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들었고요.
선생님 같은 사연을 변호사 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들어요. 정말 상담 요청을 많이 받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이름 붙인 게 있는데 소위 말해서 떼인 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갚을게 하고 빌려갔는데 나 갚을 능력 없어. 이런 경우를 제가 이제 유형으로 굳이 분류를 하면은 떼인 돈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떼인 돈 사건을 저도 하도 많이 상담을 하고 저도 이제 사건도 진행해보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떼인 돈류의 사건은 두 가지 절차가 가능해요. 첫 번째가 형사 고소, 사기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진행하셨던 민사, 지급명령 신청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재기를 한다든지 정식 소재기를 한다든지 법원에다가 그래서 민사 절차를 밟는 방법, 형사 고소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일단 사기인지 여부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긴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굉장히 사기의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사기로 처벌이 굉장히 잘 되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는 생활비를 썼다.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기라는 게 일단 뭐냐면은요, 소위 말해서 기망, 거짓말해가지고 돈 빌려갔다가 돈 안 갚는 거예요. 그냥 안 갚으면 사기가 아니라요, 거짓말을 했어야 돼요. 거짓말을. 그리고 그 거짓말 행위와 내가 돈 빌려준 거 사이에 인과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네가 이 거짓말 안 했으면은 나는 돈 빌려주지 않았을 거야. 그게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사기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가장 먼저 확보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쪽이 사업자금으로 이 돈을 빌려갔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를 꼭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냥 전화를 하셔가지고 친구분이시니까 친구야 너 그때 내가 지금 지급명령 신청 이런 것 때문에 너 이렇게 뭐 답을 했더라, 임신한지 몰랐는데 이런 일상적인 얘기하시면서 그냥 얘기를 던지시는 거야. 너 그때 나한테 그 작년 9월에 나한테 2,500만 원 빌려가면서 나한테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임신도 했고 너 그때 나 안 썼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분이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만 안 하셔도 일단은 그 지급 목적 자체가 사업자금 용도로 빌려줬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계좌를 가져와 봐라. 계좌 내역을. 그 돈이 사업자금으로 쓰였는지를 보겠다. 만약에 제출 안 한다? 그러면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계좌를 들여다볼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해서 입증이 되면은 아, 이분이 처음부터 갚을 목적이 없이 거짓말을 했구나 라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사기 사건은 이 사기가 그냥 안 갚으면은 사기가 성립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내가 그 때문에 돈을 빌려줬고 돈을 안 갚았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소장을 쓰실 때 반드시 기망행위라고 해서 하나의 목차를 만드시고 그 기망행위에 나는 이 피고소인이 사업자금으로 돈을 쓴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으나 그 상대방이 사업자금이 아닌 생활비로 쓴 것 같다. 그러니 그 상대방 계좌를 수사해 주시고 다른 곳에 썼다고 하면은 기망의 의사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라는 식으로 꼭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그러한 진술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고소인 분들을 보시면은 이게 헷갈리시니까 순간순간적으로 그냥 가령 내가 친구니까 사실은 목적이 뭐였든 간에 내가 빌려주려고 했었다. 그냥 돈은 어쨌거나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발언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라는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랑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사기 사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혐의가 잘 나와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기망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못 잡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 사고의 흐름을 진술하시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약간 모순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기망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나는 빌려주지 않았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시고 고소장에도 반드시 그거를 강조를 하세요. 그럼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걱정하신 게 그거잖아요. 아까 집행재산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다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형사 고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형사 처벌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형사 처벌이 될 때 감형의 가장 큰 일 요소가 뭐냐면은 피해자와의 합의예요. 그 상대방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빌려서라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를. 예. 그래서 지금 재산이 없는 사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떼인 돈 사건 있잖아요. 네. 떼인 돈 사건에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형사 고소를 해서 상대방이 구속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빌려서라도 혹은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자신의 재산을 가져와서라도 갚도록 유도하는 것이 네.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형사 고소를 할 때 이 친구가 지금 임신 중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약간 양형 처리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법원은 아니고 지금 일단 수사기관에서 일단 경찰이나 아니면 검찰에서 그분을 불러 수사를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그분이 임신 중인 거는 이제 어떤 인권적인 차원도 있기 때문에 수사의 그런 진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고려가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임산부라고 한다고 해서 뭐 처벌이 돼야 될 게 안 되거나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절차가 늦춰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염려는 좀 하셔도 되고 물론 또 임신해서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다소 감형받을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은 법원에서 좀 금액이 작아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옛날 제 경험으로는 한 3, 4년 전만 해도 1억 이하로는 합의가 안 돼도 구속을 안 시키는 경우가 제법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한 4천만 원만 돼도 구속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줘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그냥 돈 안 갚아도 돼. 4천만 원 이하는, 뭐 1억 이하는. 이렇게 조장한다라는 인식 때문인지 법원에서도 요즘에는 이 재산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제법 세졌어요. 그래서 2,50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본인이 일단 압박을 받을 걸로 전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형사 이 고소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것이 재산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선생님과 지금 제가 대화를 나누는 거는 사실은 되게 좀 허무한 대화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형사 고소만은 굉장히 실질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실로 압박을 느낄 수가 있고 빌려서라도 갚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형사 고소를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네. 일단 민사는 지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상대방의 지금 이제 답변의 취지가 내가 채무 사실을 인정하고 약정 사실도 인정하는데 다만 내가 지금 임신 중이니 지급 기일을 늦춰달라고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쪽의 주장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주장이라기보다는 그쪽의 어떻게 보면 부탁이죠, 부탁. 그거에 그럼 대해서 제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 받아들이면 끝이고 법원에서도 변제기가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라고 하는 약정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양 당사의 다툼이 없다면은 법원에서도 그거를 선생님께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러한 이제 뭐 변제기를 늦추는 결과는 법원에서 내릴 수는 없고요. 선생님과 그 상대방이 조정이나 이런 소송상 합의로서 하지 않으면은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의 동의 없이는 그쪽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임신 중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 같은 게 약간 다소 지체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은 좀 참조하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맨날 신청한 거에서 제가 그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뭐 제 약정을 제가 받고 싶은 그 시기로 네. 제시를 하면 네. 그날 만약에 제 친구가 받아들인다면 굳이 형사로는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친구분이시니까 가장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걸 강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형사 고소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드리냐면은 합법적인 협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합법적인 협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안 갚으면은 사실은 그만인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참조해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쨌든 지금 좋은 의도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참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조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거짓말 같은 지금 기망이 있을 경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 하셨으니까 좀 원만히 해결해서 얼른 좀 돈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